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14년간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올해 초에 고향 제주로 내려왔어요. 금이환영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제 경우는 그 반대였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떠났던 고향을 이혼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한때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가 숨이 막히고 지긋지긋해서 하루빨리 서울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아직 세상을 모르던 제게 서울은 막연히 화려하고 신기하고 빛나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발을 들이면 내 인생도 화려하게 빛이 날 줄 알았죠. 하지만 서울은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마음 편히 하늘 한번 올려다볼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지난 14년간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만신창이가 된 채 쭈그려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순간이 되자 생각나는 건 내 고향 제주뿐이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밖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울면서 집에 들어가는 아이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귀향을 했는데도 가족들과 친구들은 잘 왔다며 제 등을 토닥여 주더군요. 그제야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릴 수 있었던 저는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고향 제주에서 인생 2막을 열게 되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앞두고 묵은 때 같은 과거를 털어버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만 봐도 결혼할 때 집이랑 혼수를 준비해서 신혼을 시작하던데 저희 부부는 그런 거 하나 없이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어요. 남편도 저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좀 돼서 그간 벌어놓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정상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엄마 병원비를 대느라 늘 돈에 쪼들려 살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하고 사느라 돈을 모을 겨를이 없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5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도 둘 다 선뜻 결혼 얘기를 꺼내지 못한 채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었죠. 그런 사정도 모르고 주변에선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냐고 결혼을 닥달하더군요.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을 하고 봄가을로 직장 동료들 청첩장을 받는 게 일상이 되어가던 즈음 아빠가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듣기 전부터 혹여 돈 문제면 어쩌나 걱정했던 저는 네 엄마가 방금 숨을 거뒀다는 아빠의 말에 오히려 안도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솔직히 엄마의 부고를 전해 들은 순간 제 목을 꽉 조이고 있던 목줄이 풀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엄마 병원비 부담은 저의 20대를 모조리 씹어 먹어버렸어요. 내 학비를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 엄마 병원비까지 보태야 했으니까요. 졸업하는 날까지도 동기들과 커피 한 잔 마신 적 없을 정도로 교우관계는 엉망이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나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후로는 수입이 늘어난 덕에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일은 없었어요. 난생 처음 남들처럼 연애도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10,000원짜리 한 장도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궁색한 생활은 여전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껏 내 목을 조이던 엄마 병원비에서 해방된다는 생각에 안도했던 것 같아요. 저 정말 나쁜 딸이죠. 그런데도 아빠는 제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 핸드폰을 손에 든 채 한참을 울었어요. 그건 엄마의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이 아닌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울고 난 탓인지
정작 장례식에 참석하러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는 오히려 담담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아빠랑 언니도 마찬가지였죠. 장례 기간 내내 우리 부녀가 눈물을 흘리지 않자 사람들은 김병에 효자 없다고 소곤대더군요. 우리 가족이 엄마의 죽음 앞에 슬픔보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모르니 하는 말들이었겠죠. 고향에서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 동네 분들은 물론 동창들도 다들 찾아와 주었어요. 그런데 저랑 초중고를 함께 나온 동창 녀석 하나가 장례 기간 내내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지 뭐예요. 다들 한동네에서 나고 자라 초중고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서로의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래도 좀 과하다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녀석이 나 몰래 저희 언니랑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저한테는 언질 한 번 없이 말이에요. 그간 엄마 간병을 하느라 병원에서 생활했던 언니 때문에 두 사람은 제대로 된 데이트도 못한 채 늘 병원에서 만나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때로는 언니를 대신해 동창이 엄마 병상을 지키기도 했다더군요. 자기 엄마도 아니고 여자친구 엄마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니 5년이나 사귀고도 우리 엄마 장례식에 불참한 남자친구랑 너무 비교가 됐어요. 아, 이거 어쩌지? 회사에 알아보니까 장모님이면 몰라도 애인 모친상은 휴가 처리가 안 된대. 서울이면 퇴근 후라도 가보는 건데 제주도라서 그것도 안 되고 미안해서 어쩌냐?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다 내 남자친구와 비교되는 동창을 눈앞에서 보게 되니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동창은 불난집에 기름까지 부어댔어요. 야, 네 남자친구는 어째 코빼기도 안 보이냐? 5년이나 사귀었다면서 여자친구 어머니 장례식에도 안 오는 게 말이 돼? 딴 건 몰라도 부모님 장례식에도 안 오는 건 할 짓이 아니지. 그깟 놈이랑은 당장 헤어져.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사람마다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누군 안 오고 싶어서 안 왔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너야 한 동네니까 쉽게 오갈 수 있는 거지만 서울에서 제주도에 오는 게 쉽냐고.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회사에서 보내주겠니? 네가 우리 언니랑 사귀는 건 말릴 생각 없지만 그렇다고 벌써부터 나한테 형부 노릇 할 생각은 하지 마. 속상한 마음에 괜히 동창한테 화를 낸 저는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서도 기분이 찜찜했어요. 그런데 모친상 휴가 마지막 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지은아, 괜찮아? 고생 많았지. 내가 가봤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생각 같아선 무단 결근이라도 하고 가고 싶었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 처지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내가 살면서 후회를 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후회가 되더라. 진작 너랑 결혼을 했다면 사위 자격으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럼 네 곁을 지켜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지은아, 우리 결혼하자. 뭐? 자기 제정신이야? 나 어제까지 엄마 장례 치르고 오늘 집에 왔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 프로포즈를 한다는 게 말이 돼? 사람이 어쩜 이렇게 무신경해? 나도 알아. 이런 말할 상황 아니라는 거. 하지만 여기서 더 뜸들이다간 그 사이 아버님이라도 잘못되시면 그때도 난 회사에 할 말이 없어.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줄 구실이 없는 거라고. 이번에 내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아니? 너 그렇게 혼자 제주도로 보내놓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잠도 못 잤다고.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널 고생 안 시킨다는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네가 힘들 때 널 혼자 두지는 않을게. 약속해. 뜬금없는 프로포즈였지만 남자친구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둘 다 가진 게 너무 없던 터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결혼 준비를 해야 했어요. 신혼집도 제가 살던 원룸에서 시작하게 되었죠. 다행히 저희 고향분들한테서 축의금이 많이 들어와서 예식장비랑 혼수비로 쓴 돈은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라서 신혼여행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가기로 하고 미뤄두었죠. 그런데
결혼해본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나중에 하자고 미뤄두었던 건 그 나중이 되어도 안 하게 되잖아요.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음에도 그때는 또 그때대로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결국 이혼하는 그날까지도 신혼여행은 못 가고 말았죠. 결혼하고 1년간은 빚을 갚느라 정신없이 보냈어요. 둘이 벌면 반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빚이었지만 매달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기면서 상환 날짜는 점점 길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시댁 때문이었죠. 자기야, 지난달에 카드를 얼마나 쓴 거야? 현금 서비스도 받았던데 뭐 하느라 받은 거야? 아, 그거 아빠 치과 치료비 때문에 쓴 거야. 다음 달에는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달에 나왔구나. 저번에 보니까 아빠 이가 안 좋으셔서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임플란트 해드렸지. 2개는 정부 지원이 돼서 나머지 2개만 제 돈 내고 했지 뭐. 그래도 그게 어디야. 반값에 한 셈인데.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치과 치료비면 카드로 분납하면 될 일이지. 이자도 높은데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어떡해? 그건 할부도 안 되잖아. 그러자 남편이 싸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한데 그래도 이런 걸로 화를 내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내가 그 돈으로 술을 퍼마셨냐? 여자들 끼고 노는 유흥주점에 갔냐? 자식으로서 부모 이빨 하나 해드린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 그리고 네 카드로 서비스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카드로 받은 거야. 너 보고 갚으란 소리 안 할 테니까 아침부터 사람 속 좀 긁지 마. 아니, 제가 지금 아버님 임플란트 해드린 것 때문에 일어나요. 큰 지출이 있으면 미리 나랑 상의도 하고 기왕이면 돈 좀 덜 드는 방향으로 하자는 거지. 그런데도 남편은 대뜸 화부터 내더라고요. 그 일로 며칠간 냉전으로 지낸 우리는 3일째 되던 날 화해를 했어요. 지는 게 이긴 거라는 말대로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죠. 자기야, 아버님 임플란트 해드린 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식사를 못 하시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지. 나 그렇게 야박한 사람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미리 나랑 상의 좀 해줘. 지난번엔 내가 목소리 높여서 미안해. 그러자 남편도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일은 잘 풀어냈는데 얼마 뒤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번엔 시동생 문제였어요. 자기야, 이거 차 키 아니야? 이거 누구네 차야? 아, 그거? 당연히 우리 차지. 내가 이참에 하나 뽑았어. 뭐? 차를 뽑아?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차를 뽑아? 마이너스 통장도 다 못 갚았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산 거야? 신용 대출 좀 받았지. 성훈이 덕분에 완전 싸게 샀어. 자기도 이리 와서 봐봐. 저기 세워둔 흰색 차거든. 완전 새 거 같지? 사람들도 다들 새 차인 줄 알더라고. 우리 차가 왜 필요해? 둘 다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데. 게다가 차를 사면 차값만 들어? 유지비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자기는 왜 매번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지르냐고. 그러자 이번에도 남편은 싸한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네가 이러니까 너한테 말을 못 꺼내는 거야. 내가 차를 샀을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무턱대고 화만 낼 생각 말고 왜 그랬을지를 생각하라고. 남편이 하도 당당하게 화를 내길래 무슨 중요한 이유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글쎄, 이번에 성훈이 들어간 직장이 집에서 멀잖아. 대중교통 이용하면 왕복 3시간은 기본으로 드는데 형으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차야 언제고 사야 할 거니까 기왕 살 거 일정 좀 앞당겨서 애 출퇴근하는데 도움 좀 주자 싶었지. 기름은 성훈이가 출퇴근하면서 채운다니까 우린 주말에 공짜로 타고 다니면 되니까 우리한테는 이득 아니겠어? 이게 무슨 개벽 따고 뜨는 소린지 원. 아니, 애초에 우리한테는 필요도 없는 차를 사놓고 보험료에 유지비까지 들게 생겼는데 이게 이득이라고요? 정말 이런 계산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걸 왜 우리 돈으로 사냐고. 살 거면 차가 필요한 도련님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아닌데 돈은 우리가 내야 되냐고.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럴 형편이 돼? 실혼집 구할 돈도 없어서
나 살던 천에 40짜리 원룸에서 사는 주제에 우리가 그럴 상황이냐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눈물까지 다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나 우리 집 장남이야. 넌 첫째가 아니라서 그렇게 이기적인가 본데 원래 첫째들은 동생들 위해 희생하고 사는 거라고. 내가 성훈이한테 집을 사줬냐 차를 사줬냐? 얼마 안 되는 중고차 사서 평일에 잠깐 빌려준다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잡냐? 그래, 나 돈 없고 능력 없는 놈이야. 아주 지지리도 못난 놈이라서 신혼집도 한 칸 못 마련해서 마누라 처녀 때 살던 집에 빌붙어 사는 못난 놈이라고. 이제 좀 속이 시원하냐? 남편 기죽이니까 살만하냐고. 아, 정말이지. 벽을 보고 소리치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된 게 모든 걸 자기 합리화만 시키는지 억울하고 우라가 치밀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더럽고 치사해서 차 되팔겠다고 큰 소리까지 땅땅 쳤어요. 그러더니 며칠 뒤 시동생이 술에 진탕 취해 찾아와선 그러는 거예요. 형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출퇴근 좀 편히 하겠다고 하나밖에 없는데 형 부부 사이까지 갈라놓은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때까지 가족 위에 산죄밖에 없는 우리 형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돌을 던지세요. 따질 게 있으면 나한테 따지라고요. 시동생은 현관문을 활짝 열어 제낀 채 악을 고래고래 쓰며 벽에 이마까지 박아대며 난동을 피웠어요. 그 모습에 겁에 질린 저는 시동생을 뜯어말리며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을 했죠. 도련님 그만하세요. 머리 다쳐요. 제발 그만하라고요. 힘이 어찌나 센지 아무리 젖먹던 힘을 다해 매달리는데도 꼼짝을 않더라고요. 거기다 목청은 또 어찌나 크던지 귀가 쩌렁쩌렁 울릴 지경이었어요. 좁은 복도를 사이로 원룸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라 옆집 앞집 할 거 없이 다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난리였죠. 울상으로 시동생한테 매달려 있던 저는 이대로 뒀다간 시동생이 머리라도 다칠까봐 안 되겠다 싶어서 시동생 등짝을 몇 대 때렸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요. 그런데 하필 그때 퇴근에 돌아오던 남편이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젠 나한테 화내는 걸로 모자라 내 동생까지 때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남편이 화를 내며 제게 소리치자 내내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벽에 머리를 박아대던 시동생이 울먹이며 지형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댔죠. 형, 내가 형수한테 그렇게 빌었는데도 형수가 날 막 때렸어. 나 때문에 형 이혼하면 어떡해. 형수가 형도 때리면 어떡하냐고. 그러자 남편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더니 죽일 듯 저를 노려보고는 지 동생을 부축해 집을 나갔어요. 제가 골목까지 달려나와 오해라고 다 설명하겠다고 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3일이 지나도록 집에 오지 않았어요. 대신 3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너 이리 좀 와서 앉아봐라. 내가 제주 여자가 드세다는 얘긴 들어봤지만 너처럼 드셀 줄은 몰랐다. 어떻게 된 게 그깟 차 한 대 뽑았다고 시동생을 때리고 네 남편을 내쫓니? 네 친정엄마도 네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더냐? 왜 말을 못해? 나 없는 데선 내 새끼도 두들겨 패던 애가 왜 내 앞에선 입도 뻥끗 못하냔 말이야? 내가 우리 작은 애가 너한테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서 그날 밤새 끙끙 앓으면서 울다 잠들었다. 어떻게 할래? 네 아버지 불러서 무릎 꿇고 사과할래? 아니면 이참에 이혼도장 찍을래? 어서 말 못해? 어머님, 그날 일은 정말 오해예요. 제가 왜 도련님을 때리겠어요? 도련님이 술에 취해 머리를 벽에 찍고 있으니까 머리 다칠까봐 뜯어내면서 등짝 몇 대 때린 게 다예요. 제 등치를 보세요. 때리면 뭘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그 일도 그래요. 제가 왜 남편을 내쫓아요? 오해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붙잡는데도 절 밀어내고 간 건 그 사람이라고요. 어쨌든 그날 일에 대해서는 도련님한테도 제가 사과할게요.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대 먹은 사람 아니에요.
억울해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곤 자식이 지은 잘못은 부모 책임이라면서 저희 아빠랑 같이 와서 잘못을 빌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라고 못 박으시고 가셨어요. 그날 밤 혼자 불 꺼진 집안에 앉아있는데 너무 억울해서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더라고요. 방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치는데 아무리 쳐도 가슴을 꽉 누르는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난 그 주 토요일, 전날 퇴근한 뒤 옷도 갈아입지 않고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울다 지쳐 잠들었던 저는 요란한 벨소리에 눈을 뜨고 말았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빠가 잔뜩 굳은 표정으로 서 계시더라고요. 아빠,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웬일이야? 그러자 아빠는 아무 말도 없이 제 팔을 낚아채서는 끌고 나가셨어요. 지난밤 화장도 못 지운 채 잠들었던 터라 꼴이 말이 아니었던 저는 아빠 손을 뿌리치려 안간 힘을 썼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빠 손에 이끌려 간 곳은 다름 아닌 저희 시댁이었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아빠를 보곤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사돈, 죄송합니다. 이게 다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제 탓입니다. 못난 이 아비를 생각해서라도 제 딸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 너 뭐해? 당장 와서 무릎 안 꿇고.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비는 아빠를 보자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제 손을 잡아 끄는 대로 끌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얼이 빠진 채 멍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순간 귀에서 찡 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과로의 스트레스, 수면 부족까지 겹쳐서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신경을 너무 쓴 탓이었죠. 아빠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제 손을 꾹 잡고 계셨어요. 이놈의 자식아, 네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밥은 왜 굶어? 그냥 죄송하다 용서 빌면 될걸. 아니다. 네가 오죽 억울하면 그랬겠냐. 애초에 내가 박서방 말만 듣고 너를 몰아세운 내 죄다. 애비가 돼선 내 새끼 말부터 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다 내 죄다. 내 죄야. 급기야 눈물까지 글썽이는 아빠를 보자 제 속이 더 답답해졌어요. 아빠가 왜 울어?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일로 아빠 신경 쓰게 안 할게. 그러니까 울지 마. 인서가, 아빠가 울긴 왜 울어? 코가 근질거려서 그러는 거지. 이번 일로 박서방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니까 둘이서 대화로 잘 풀어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 그리고 제발 밥 좀 잘 챙겨 먹고. 그렇게 아빠는 다시 제주로 내려가셨어요. 제가 쓰러진 걸 보고 놀란 남편은 자기가 말도 없이 차를 뽑아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솔직히 그 일로 쌓인 감정이 온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살면서 접고 넘어가야 하는 순간이 있는 만큼 이번 일은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결국 중고로 산 그 차는 저희가 타기로 했어요. 다시 되팔려고 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삐걱이던 신혼도 지나고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던 무렵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장례식 때 언니 곁을 지키던 제 동창 녀석이랑요. 30년 가까이 이 자식 저 자식하고 부르던 호칭을 형부로 고치려니 입에 붙지 않아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더 불편한 사람이 있지 뭐예요. 아, 나보다 3살이나 어린데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 이게 무슨 개족보야. 그럼 어떡해. 나이가 어려도 형부는 형부인데. 호칭만 그렇게 하고 말은 놓으면 되잖아. 형부도 그렇게 하자고 했고. 아씨, 서양은 하필 그런 자식이랑 결혼을 한다고 그래. 난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더라고. 말도 너무 막하고 사람이 너무 직선적이야. 사람한테 쏘듯이 말하니까 대화 나누기가 겁날 정도라니까. 따지고 보면 남편이 형부를 불편해할 만도 했어요. 제 남편은 좀 꿍하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반면 형부는 상남자 스타일이었거든요.
왜 학창시절에 보면 공부도 그만하고 덩치도 그만해서 힘센 애들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제 남편이 좀 그런 타입이거든요. 반면에 형부는 주먹 깨나 쓰면서 애들을 몰고 다니는 골목대장 스타일이었어요. 자기보다 약한 애들은 건드리지 않는 나름 의로운 스타일이랄까요. 암튼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보니 둘 사이는 물과 기름이나 다름없었죠. 거기다 나이와는 달리 촌수가 꼬이다 보니 관계가 참 애매하게 되어버렸죠. 형부네 집안은 예전부터 귤농사를 지어왔어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형부가 공장을 세워 귤 초콜릿과 귤 스낵 등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매출이 나지 않아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건강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귤 스낵 판매량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제주 전역에 매장을 4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중 2개는 동생들한테 하나씩 떼어주었고 공장과 본점, 집 근처에 있는 분점 하나만 언니랑 형부가 관리할 거라고 하더군요. 20살 때만 해도 대학도 안 가고 귤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동창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서울로 갔던 동창들이 형부를 부러워하게 됐어요. 우직하게 한우물을 파더니 내 고향에서 보란듯이 성공을 했으니까요. 서울로 올라갔던 친구들 중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마지못해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중에는 일찌감치 실패를 하고 고향에 내려와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굳이 나누자면 저는 전자에 속하는 부류였어요. 내가 원하던 인생은 이런 게 아닌데 서울에 정착해 결혼까지 하다 보니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형부는 신혼집으로 45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했더라고요. 언니는 그 큰 집에 혼수 채우느라 허리가 휜다고 앓는 소리를 했지만 저는 그마저도 부럽더라고요. 2년 먼저 결혼한 우리는 여전히 월세 원룸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첫날 우리 부부가 서울에서 왔다고 회를 잔뜩 떠온 형부는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제 남편한테 집 얘기를 꺼냈어요. 동서, 언제까지 그 쬐깐한 집에서 살 생각입니까? 결혼한 지가 언젠데 원룸은 너무 심하잖아요. 거참, 제주도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러나 본데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여기서 아파트 살 돈으론 서울에서 전셋집도 못 구한다고요. 뭘 알고나 말을 하지? 안 그래도 재력에 있는 형부한테 자격지심을 느끼던 남편은 집 얘기가 나오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형부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서울 집값 비싼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지금 사는 그 집 처제가 결혼 전부터 살던 집 아닙니까? 남자가 돼서 여자가 마련한 집에 얹혀 사는 거 창피한 거 아니냐고요. 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은이 제주에 살 때만 해도 우리 동창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던 여성입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뻐서 좋아하는 남자애들도 엄청 많았다고요. 그뿐입니까? 엄마 병원비 대느라 10년 다 돼가는 시간 동안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제대로 못 입고 산 착한 애라고요. 요즘 세상에 저런 애 또 없어요. 그래서 난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은이만큼은 고생 않고 잘 살기를 바랬어요. 형부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동창으로서, 아니 친구로서 하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형부에 대해 감정이 안 좋았던 남편은 형부가 자신의 아킬레스건까지 건들자 슬슬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참, 누가 보면 지은이가 자기 부인인 줄 알겠네. 처형, 이거 가만 두고 봐도 되는 겁니까? 명색이 형부란 사람이 처제한테 껄떡대는데 그냥 두고 볼 거냐고요. 아무리 가방끈이 짧아도 그렇지 니 거 내 거도 구분 못합니까? 결혼식 하루 앞둔 마당에 커밍아웃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 일어나. 나 도저히 기분 나빠서 더는 여기 못 앉아 있겠으니까 일어나자고. 사람이 말이야, 기껏 바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줬더니 남의 마누라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래서 총것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 총것이라는 말에
형부는 술잔을 탁 내려놓았어요. 뭐요? 총껏? 지금 말 다 했습니까? 다 했다 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그러자 잠자코 앉아 계시던 아빠가 형부를 불렀어요. 종수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무리 네가 손윗사람이라고는 해도 박서방이 연장자인데 함부로 굴면 안 되지. 네가 먼저 사과해. 아버지, 아니 장인어른,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인서가 내가 뭐라 그랬냐? 말이란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했지. 네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도 상대방이 듣기 불쾌하면 사과하는 게 맞아. 그러니 얼른 사과해. 결국 형부가 먼저 사과를 하면서 그날 말다툼은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문내 괘씸했던지 남편은 다음날 축의금을 낼 때 애초 내기로 했던 금액보다 절반가량을 적게 냈더라고요. 평소 명절이나 저희 아빠 생신 때도 멀다는 이유로 찾아오지도 않던 남편인데 언니 결혼식 축의금마저도 얌생이처럼 얄밉게 구니 저로서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만 보면 남편은 자기 집 일이라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생일까지 챙기면서 제 친정 일에는 너무도 무심했거든요. 아빠가 저 결혼할 때 해준 게 없으셔서 사위한테 큰 소리를 못 하시니까 남편이 그걸 알고 더 저희 집을 우습게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 곁에 있으면서 쭉 그걸 봐온 형부는 그래서 더 제 남편을 갈궜던 거고요. 아무튼 남편한테는 처가가 멀다는 이유 말고도 상종하기 싫은 동서 핑계까지 생겨서 제 친정을 더 기피할 이유가 생긴 셈이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은 제주도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발만 안 들인 게 아니라 명절은 물론 저희 아빠 생신도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죠. 그러면서도 쉬는 날만 되면 저를 끌고 그렇게 시댁을 가는 거예요. 결혼 초부터 몇 번의 시끄러운 일 때문에 제가 시댁에 책 잡혀 있는 걸 이용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든 남편을 끌고 아빠 생신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러는 거예요. 제주도까지 언제 가냐? 자기도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직장인이 고작 이틀 쉬는데 가는데 비싼 항공료까지 내고 1박 2일로 제주도에 가 있는 게 말이 돼? 암튼 난 못 가니까 당신이나 갔다 오든가 해. 자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명절한 표구하기 힘들어서 안 된다더니 아빠 생신에도 못 가겠다고? 그럼 도대체 우리 집은 언제 갈 건데? 솔직히 말해봐. 돈이 문제인 거야? 시간이 문제인 거야? 내가 보기엔 당신은 돈이랑 시간이 있어도 내 친정엔 안 갈 사람처럼 보여서 그래. 내 말이 틀려? 아, 마음대로 생각해. 그러게 왜 제주도에서 태어났냐고. 서울이나 못해도 경기권에만 살았어도 내가 이러겠냐? 암튼 나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미 남편한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참이라 길게 대화하기도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요일 아침부터 남편이 부산을 떨더라고요. 잠결에 들어보니 며칠 전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택배 박스를 듣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애써 눈을 감고는 침대에서 뭉개고 있었죠. 자기야, 안 일어나? 벌써 8시가 넘었어. 빨리 씻고 가자. 쉬는 날인데 왜? 나 좀 더 잘 테니까 갈 거면 자기나 가. 그러자 남편이 이불을 확 들추며 그러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초코 생일이잖아. 엄마한테 9시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빨리 일어나 씻어. 식구들이랑 같이 아침 먹기로 했으니까 꿈을 대지 말고 일어나라고. 어서.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든지. 초코가 누군지 아세요? 저희 시댁에서 키우는 애완견이에요. 아니, 개 생일까지 챙기면서 장인 생신은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돼요? 너무 속이 상해서 소리를 꽥 질러버렸어요. 내가 왜? 넌 우리 아빠 생신도 안 가겠다고 하는데 나는 니네 집 개 생일까지 챙기라고? 싫어. 갈 거면 너나 가. 그리고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결국 그날 남편은 자기 혼자 본가로 향했어요. 남편이 나가고 혼자 침대에 누워있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오전 무렵에
형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은아, 이번 장인어른 생신 때 마카오로 여행 갈까 하는데 너 시간 되냐? 넌 딴 거 준비할 거 없고 그냥 여권만 준비해 오면 돼. 경비는 내가 다 낼 테니까.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에 멋진 호텔들이 그렇게 많더라. 우리도 이참에 호캉스인지 뭔지 한번 해보자. 말은 고마운데 내가 그럴 처지도 안 되고 그이도 못 가는데 나만 다녀오긴 좀 그래. 그이 밥 챙겨줄 사람도 없는데 며칠이나 집을 비우기도 그렇고. 야, 넌 자식이 돼선 아버지 생신이 중요하냐? 네 남편 밥이 중요하냐? 네가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니까 동서가 매번 싸가지 없이 구는 거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란 말도 모르냐? 지네 집 개생일까지 챙기면서 하나뿐인 장인 생신도 건너뛰는 놈을 뭐하러 챙겨줘? 너부터 정신 차려야 돼. 암튼 난 네 항공권까지 다 사줄 테니까 넌 여권 준비나 확실히 해라. 이건 형부로서 하는 말이다.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형부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더라고요. 남편 놈도 문제지만 매번 순순히 넘어가주는 저도 문제더라고요. 문득 책상 앞에 놓은 거울 속 나를 보니 어쩜 그리 못난 여자가 들어앉아 있던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못난 사람이 되어버렸나 생각하니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틈타 여권 신청을 하러 갔어요. 며칠 뒤 생애 첫 여권을 손에 넣은 저는 형부한테 전화해 여권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가 남편한테 마카오 여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퇴근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 앞에 커다란 택배 박스가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해 보니 자기가 주문한 거라고 집에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쯤 지나자 퇴근한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더라고요. 손에는 뭘 그렇게 샀는지 양손 가득 한 짐이었어요. 남편은 택배 박스를 보자 콧노래까지 부르며 박스를 뜯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글쎄 안에서 24인치짜리 캐리어가 나오지 뭐예요. 그거 여행 가방이잖아. 당신 그건 뭐 하려고 샀어? 이 사람이 여행 가방을 뭐하러 사겠어. 마카오 갈 때 쓰려고 샀지. 맞다. 나 여권도 신청했어. 특급으로 신청해서 내일이면 나올 거래. 보자. 여권 준비도 됐고 캐리어도 샀고 그럼 또 뭘 해야 하나? 아, 여행 경비는 형님이 다 되는 거 확실하지? 난 몸만 가는 거다. 환전 안 해갈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주도까지 갈 시간은 없다는 인간이 마카오는 따라갈 생각이었나 봐요. 그래서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는 심보로 가만히 두고 봤어요. 아직 해외여행을 나가본 적이 없는 남편은 항공권을 미리 사야 한다는 것과 발권 전에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를 미리 입력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여행 출발 당일이 되었고 저는 제 짐을 담은 백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득달같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24인치 캐리어를 끌고는 선글라스까지 낀 채로요. 공항에 도착해보니 아빠랑 언니 내외가 벌써 와 있더라고요. 멀어서 제주도도 못 가겠다는 남편이 제일 신나서 달려가자 식구들은 다들 입을 쩍 벌린 채 황당한 표정으로 제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남편은 눈밭을 달리는 개처럼 잔뜩 신이 나서는 오두방정을 떨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해당 항공사 부스에서 짐을 붙이는데 남편이 자기 캐리어를 내밀자 형부가 손으로 막았어요. 뭐 하세요? 그걸 왜? 아니 왜긴 내 짐도 붙여야지. 아 그러니까 왜 우리 여행 가는데 동서짐을 붙이냐고요. 처자한테 들어보니 시간이 없어서 장인어른 생신에 못 온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동서항공권은 예매 안 했어요. 난 또 어디 출장이나 가나보다 했죠. 그러자 남편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사람 가지고 장난해? 가족여행 간다고 그래서 기껏 여권까지 발급받았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나도 엄연히 이 집 사위인데 가족여행에 나만 빼고 가는 게 말이 되냐고. 아, 이제 보니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구나.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여보, 당신도 짐 다시 빼. 잘난 큰사위가 우린 안 데려간다니까 뭐 어쩌겠어. 우리가 안 가는 수밖에. 그러니까
당신 짐 다시 달라 그러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난 항공권도 있고 짐도 다 붙였고 회사에 월차까지 다 내놨어.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이 여행에 못 가는 건 당신뿐이라고. 애초에 자긴 우리 아빠 생신 챙길 마음도 없었잖아. 그래놓곤 공짜 해외여행이니까 갑자기 사위 노릇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근데 어쩌나 우리 식구들은 자길 받아줄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신이나 곱게 가방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 아, 그리고 내가 나올 때 식탁 위에 이혼 서류 올려놨어. 내 거는 다 채워놨으니까 나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당신 부분 다 채워놔. 나 여행 갔다 와서 제출할 거니까. 제 말에 남편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난 이혼할 생각 없어. 그건 네 마음이고요. 내 마음은 이미 비행기 타고 떠난 지 오래야.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왜 비행기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들어? 아, 기왕 혼자 집에 가는 김에 당신 짐도 싸놓는 게 좋겠다. 그 집 내 거잖아. 그리고 그간 우리 공동 생활비에서 니네 집으로 들어간 돈도 잘 계산해 두는 게 좋을 거야. 니네 아빠 임플란트 했던 돈이랑 니 멋대로 산 차, 니네 집 개 생일 선물 샀던 것까지 깔끔하게 뽑아놔. 갔다 와서 내가 정리한 거랑 오차가 생길 시엔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할 생각이니까. 돈 많은 형부가 내 이혼을 쌍수 들고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구해주기로 했거든. 우린 미리 주문한 면세품 받아가야 돼서 이만 가볼게. 그럼 조심히 들어가. 그렇게 우리는 제 남편만 공항에 남겨놓은 채 마카오로 날아갔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소송이 무사히 끝나자 저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고향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한때는 그렇게 도망치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내 고향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현재 저는 원룸 보증금과 퇴직금을 합해 디저트 카페를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학원에 다니면서 바리스타 과정도 이수했고, 형부 도움받아 제주 감귤을 이용한 디저트도 개발해 놓은 상태예요. 대학 시절 엄마 병원비를 벌기 위해 숱하게 해왔던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을 이번에 알차게 써먹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건 나의 인생 2막을 힘차게 시작하는 것 뿐이에요. 조금은 겁이 나긴 하지만 제 곁엔 저를 지켜주는 가족들이 있으니 넘어져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날 생각입니다.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엄마와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어요. 근처에는 이모네도 있어서 이종 사촌들과도 왕래가 잦아 위로도 많이 받으며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죠. 아빠는 제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재혼을 하지 않고 이모와 함께 작은 사업을 하며 저를 키우는 걸 당신 인생 전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모와 엄마는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주 탄탄하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에는 두 분이 번갈아 가며 해외에 나가서 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구입해가지고 오시곤 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지만 제가 어릴 때는 지금보다는 인지도가 낮았거든요. 엄마는 다른 나라 것과 엄마 회사 제품을 비교 연구하며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셨어요. 그 결과 지금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들을 만들게 되었죠. 저는 그런 엄마와 이모가 늘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가족의 도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서 제 힘으로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다녔죠. 그러다가 남편도 만났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엄마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어땠냐 하면 두 분의 회사가 자기 앞으로 넘어온다며 거짓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걸려서 저와 완전히 갈라선 거고요. 남편 놈이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남편을 대학 동창 모임에서 만났어요. 학교 다닐 때에는 남편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서 얼굴만 서로 아는 정도였는데 세월이 흐르고 다시 만나니 그럼에도 반갑게 인사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2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고 저보다 2살 많았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복학한 선배들이 어렵기도 하고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울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저나 남편은 서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제게 꽤 관심을 보였고 저도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며 인간관계를 맺는데 전보다는 익숙해진 것도 있어서 표면상으로나마 친하게 지냈죠. 저는 적당히 이야기나 하다가 관계에 선을 그으려고 했는데 남편은 꽤나 저한테 적극적이었고 결국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사귀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이 저와 여러 면에서 취향이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건 전부 남편이 제 취향을 조사해서 일부러 비슷하게 맞춘 거였더라고요. 이 인간은 적당히 먹고 살만한 집 여자랑 결혼해서 평생 편하게 사는 게 목표였는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제가 남편 레이더에 걸려든 거였고요. 다시 생각해도 열받고 왜 저딴 인간인 걸 몰라봤나 제 자신이 미워지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솔직히 사기꾼 같은 인간들한테 속고 나면 많은 분들이 자책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작정하고 속이려고 드는 거니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저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튼 그 인간은 결혼하고부터 완전 사귈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매일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고 아침에는 해장한다고 그 새벽부터 매운 닭발 같은 걸 시켜 먹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배달해주는 식당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배달앱을 이용해도 한 달에 한두 번 점심 정도에나 주문해봤으니까요. 밤부터 오전 7시나 8시쯤까지 영업하는 야식당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저는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남편은 늘 술에 취해서는 혀가 꼬부러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했어요. 윤지원, 너 어디 가서 나만한 남자 만날 수나 있겠어? 나랑 결혼한 거 너 진짜 안 긁은 복권 산 거다. 솔직히 나만한 남편이 어딨냐? 아무리 요새 결혼 늦게 하는 추세라고 해도 여자 30 넘으면 그건 좀 아니잖아. 근데 내가 딱 나타난 거야. 너처럼 나이만 먹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여자한테 말이야. 나는 너 아니어도 더 어린 애랑 결혼할 수 있었다. 내가 다 너 불쌍해서 결혼해준 거다. 희생정신 발휘한 거라고.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짜증난다는데 이건 허구한 날 기분 나쁠 만만 해대는데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죠. 누가 희생정신 발휘하래. 내가 결혼해달라고 매달린 것도 아니고 오빠가 나한테 들이대놓고 이제 와서 왜 맨날 사람 우습게 만들어? 술 먹고 들어와서는 할 말 없으니까 이러는 거야 뭐야? 나는 오빠 이런 사람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내가 열받아도 남편이니까 진심 어린 충고하는데 진짜 이렇게 살지 마. 인생 이렇게 막 사는 거 아니야. 야, 네가 뭔데 내 인생의 즐거움을 하라 말아야, 어? 마누라 됐다고 바가지 붙어 굽는 거냐? 이게 아주 신혼초부터 할 짓이 없어서 남편한테 잔소리나고 말이야. 그럼 오빠는 왜 나한테 이렇게 막말하는데 신혼초부터 왜 이래? 오빠 이런 사람이라는 거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실망이야. 아니, 매일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와 해장한다고 배달 주문하는 남편한테 아무 말 안 하는 아내가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은 전부 고깝게 들었고 저를 무시하는 말들도 심해져서 사이가 점점 나빠졌어요. 게다가 정말 시댁은 집안이 어떻게 된 집안인지 참 이상하더군요. 남편은 어쩌다 술 안 마시고 일찍 오면 자기 또래 사촌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서 그때부터 술판을 벌였는데요. 그 나이에 한 명도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3명 정도가 고정 멤버로 오고 한두 명이 가끔 오곤 했거든요. 어쩌다 오는 2명은 직장이 있어서 그런지 좀 어울리는 척만 하다가 갔어요.
저한테 실례 많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고정 멤버 셋은 정말 진상도 그런 진상들이 없었어요. 아무튼 남편하고 그 사촌들은 누가 들어도 한심한 소리들만 했어요. 아, 나 진짜 이번에 주식 잘못 물려서 완전 거지야. 마누라한테 쫓겨나서 PC방에서 자잖아. 니네 집에서 자고 가도 되지? 그래, 오늘은 자고 가. 근데 너 진짜 주식 소질 없는 거 아니야? 다른 거 찾아봐. 그것 때문에 고깃집 하던 것도 날렸잖아. 남편은 저한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사촌더러 자고 가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혼자 속으로 화를 삭혀야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행시를 준비한다고 아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정작 공부는 안 하고 남편이 술 마시자고 하면 바로 오는 사람도 있었고, 맨날 할 일 없이 있다가 가끔 물류센터에 알바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제 남편을 엄청 부러워하더군요. 죄식이 이 자식 아주 얼굴이 폈어. 결혼하니까 좋냐? 네 마누라는 말도 없고 조용하니 좋을만하네. 우리 마누라는 말도 마라. 그 옆에 내 때문에 집에 있기가 싫어. 그런 말 마라. 니네 있을 때만 얌전한 척해. 진짜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어. 사람 돌겠다니까. 남편이나 같이 모이는 사촌들이나 한결같이 자기 잘못은 생각 못하고 상대만 안 좋게 보는 게 참 웃기더군요. 한 번은 퇴근 무렵부터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약 먹고 혼자 누워있는데 남편이 8시쯤 왔더라고요. 그리고 어김없이 지 사촌들에게 전화를 했고요. 남자 넷이 술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면서 보지도 않는 TV까지 큰 소리로 켜놓으니 머리가 막 울리더군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거실로 나가 한마디 했어요. 죄송한데 오늘은 이만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약 먹고 자려는데 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남자들 목소리에 TV 소리까지 섞여서 머리가 막 울리고요. 야, 네가 아프다고 애들 무안하게 이러면 어떡하냐?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했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잖아. 오빠가 빨리 보내. 나 이제 얌전한 척 안 하고 바가지 좀 긁어야겠어. 제 말에 움찔한 사촌들은 입을 딱 다물고 집을 나갔고, 남편은 자기 손님들한테 무안을 줬다며 방방 뛰었어요. 윤지연, 너 진짜 남편을 물러보는구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애들을 내몰아. 네가 아픈 게 그렇게 대단해? 와, 이건 뭐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어. 아니, 와이프가 아프다고 하면 남편이 알아서 친구들 내보내고 날 걱정해줘야 정상 아니야? 이건 안에서 다 들리는 거 뻔히 알면서 흠잡지 못해 난리야. 아니, 나랑 연애할 때 김재식은 어디 간 거야? 그때 나랑 같이 영화 보고 감상 이야기하고 미술 전시회 가는 거 좋아하던 사람은 어디 있고 이렇게 맨날 술판에 쌍스러운 말만 하냐고. 사내 놈이 미술 전시회 진심으로 좋아서 가는 놈이 몇이나 되겠냐? 그거야 사귈 때니까 그런 거고 이제는 편하게 자연인으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 결혼해서까지 너한테 맞춰서 영화 보러 쪼르르 다니고 카페 가서 오글거리게 커피에 케이크 먹고 그래야겠냐? 나는 이제 나답게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 사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알았어? 쟤들은 나 어릴 때부터 영혼의 단짝들이라고. 와, 아내가 아프다는데도 자기 친한 사촌들 보냈다고 저런 말을 한다는 게 믿어지세요? 저는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진짜 열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런 걸 찐으로 느껴버린 거죠. 남편의 사촌들은 결혼식 때에나 봤지 그전에는 저한테 소개해주지도 않았어요. 영혼의 단짝이라고 그렇게 몰려다녔으면서 저를 만나는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건 남편도 제가 싫어할 걸 알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니 나를 속였다는 게 분명해졌고 저의 화는 점차 분노로 바뀌었죠.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가 제가 이혼한다고 하면 엄마도 그렇고 이모 식구들도 얼마나 속상해할지 상상이 가서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일단 이 남자와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생활 패턴을 바꾸자고 하던지
서로 조금씩이라도 맞춰가자고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 인간은 자기만 맞다고 주장하는 고집불통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고 이게 편해. 그거 하나 이해해주지 못하는 게 마누라야? 난 술이 좋고 친구들이 좋고 무엇보다 내 사촌들이 좋아. 아니,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면 왜 살아? 돈은 뭐하러 벌고 뭐하러 스트레스 견디며 회사를 다녀. 술 마시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거의 매일이잖아. 늦는 날 아니면 사촌들하고 집에서 술 파티고 거기다 하루 걸러 해장한다고 배달 주문시키고 한 달 생활비 절반은 오빠랑 그 사촌들 술 마시고 배달비야. 오빠, 솔직히 이 정도면 알코올 중독 수준 아니야? 야, 뭐가 어쩌고 저째? 알코올 중독? 너 말 다 했어?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이렇게 멀쩡한 거 봤냐? 너 아주 사람 이상하게 만든다. 가만히 있는 사람 잡겠어.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니? 넌 어떻게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하냐? 아주 악담을 퍼붓지 그래. 남도 안 하는 말을 하는 게 마누라야? 너 내 사촌들 오는 거 같고 내가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 너는 나가서 네 친구들 안 만나냐? 네 친구들 만나면 다른 사람 흉 안 보고 살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은근슬쩍 우리 친척들 와서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걔들 일주일에 많이 와봤자 3번이야. 평소에는 2번, 적게 오면 1번이고. 그리고 밖에서 먹는 술은 순전히 내 용돈으로 사 먹는데 꼭 내가 생활비 다 쓰는 것처럼 말한다? 일주일에 2번 어떤 친척이 술 마시고 밤새 놀겠다고 신혼집에를 와. 오빠는 나랑 살려고 결혼했어? 아니면 신혼집 마련해서 사촌들 불러서 놀려고 결혼했어? 같이 사는 사람은 나야. 같이 사는 사람이 불편하고 생활비에 대해 의견을 말하면 맞추려고 해야 부부 아니야? 내 친구들 말하는데 내가 친구들 데려와서 오빠처럼 그렇게 놀았어? 자꾸 오빠 기준만 주장하지 말고 서로 배려 좀 하자고. 배려란다. 얘 진짜 웃기네. 넌 무슨 가족 간에 그런 걸 따져. 아, 정말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럼 너도 네 친구 데려와. 밤새서 놀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오빠 사촌들은 어떻게 매일 와서 얻어먹기만 하고 가? 한 번도 자기들이 뭘 사오거나 음식 시킬 때 돈 내는 걸 본 적이 없어. 방에 있다고 모르는 줄 알아? 맨날 오빠 휴대폰으로 계산되는 거 알아. 나랑 오빠가 배달앱에 같이 등록한 생활비 카드로 쓰잖아. 넌 친척들 와서 밥 먹는 걸 밥값 내라고 해? 이게 그냥 와서 좀 놀다가 밥 먹고 가는 수준이 아니잖아. 야, 그럼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돈 내야지. 일정한 수입도 없는 애들한테 매정하게 오늘은 네가 내고 다음에는 제가 내고 그래야겠냐? 오빠 진짜 나랑 우리 집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오빠 사촌들만 생각할 거야? 말을 하면 할수록 싸움만 됐고 남편은 완전 일방 통로로만 뚫린 사람 같아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면서도 평생 사람이 저러지는 않겠지 라며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촌들하고도 소원해지고 가정을 챙기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니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촌들도 평생 저렇게 놀고 먹고 살지는 않을 거고 와이프 있는 사람은 제대로 돈벌이를 하는 날이 오면 바빠지니 못 만나게 될 거고 다른 사람들도 취직을 하려니 했죠. 그러다가 제가 회사에서 정말 바빠지게 됐어요. 저희 팀이 맡은 프로젝트가 꼭 통과돼야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야근을 하고도 집에 일거리를 가지고 와야 할 때가 있었는데 남편하고 그 사촌들이 그날따라 더 심하게 떠들고 사람을 짜증나게 해서 일거리를 들고 도로 회사로 가버렸어요. 그 후로 저는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집에는 절대 일을 갖고 가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게 속 편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사촌들 술 마시고 떠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는 걸 듣는 것보다 100배 나았어요. 근데 아내한테 쫓겨나서 PC방 전전한다던 사촌이 아내 몰래 사채를 썼다가 갚지 못하고 걸려서 이혼이 코앞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혹시 남편이 그 사람을 집에 들일까봐 걱정이 됐어요. 오빠, 그 남식이라는 사촌 이혼한다며? 그 사람 갈 데 없다고 막 집에 들이고 하면 안 돼? 그러자 남편은 안색을 싹 바꾸더니 저를 노려봤어요. 너 내 사촌은 뭐 시댁 식구로 치지도 않는다는 거냐? 어디서 이름을 함부로 불러? 그리고 그 사람? 와 진짜 너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남식이 영식이 정식이 와도 너 제대로 인사 한 번을 안 하는 거 나 다 눈 감았는데 이제는 아주 무슨 거렁뱅이 취급을 하려고 드네? 와서 술 심부름 한 번 한 적 없으면서 뭐가 어쩌고 저째? 아니, 내가 왜 오빠랑 사촌들 술 먹는데 술 심부름을 해야 돼? 오빠는 오빠 와이프가 옆에서 술 심부름이나 하면 좋겠어? 안 될 건 또 뭐냐고. 그리고 내가 걔를 집에 부르든 데리고 나가든 신경 꺼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명령하지 말라고. 이런 말조차 명령이라며 저를 윽박지르기만 하니 저는 일상의 모든 게 스트레스가 됐고 불면증에 위궤양까지 생겨서 계속 고생이었어요. 거기에 시댁은 제가 아버지가 없이 엄마 밑에서 컸다고 걸핏하면 애비 없이 커서 뭘 모른다며 저를 무시했어요. 엄마가 속상할까봐 저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엄마와 이모가 명절이라고 시댁의 고급 한우 세트에 자연산 전복에 민어 세트를 보낸 걸 보니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이런 걸 줄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저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셔야 하나? 너무 속상했어요. 시댁은 그런 걸 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저희 친정에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남편한테 새 차를 뽑아주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엄마 그러지 마. 오빠 차 산 거 1년도 안 됐대. 그러니까 절대 사주지 마. 알았지?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사위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그렇게 못하게 해? 왜? 무슨 일 있어? 아무튼 해주지 마. 해주려면 그냥 딴 거 해주든가. 그때까지도 저는 엄마한테 남편과 시댁에 대해 솔직히 얘기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댁의 실체를 알면 얼마나 속이 상하실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지 제가 겪어봤으니 너무 잘할 수 있었죠. 사실 저는 언젠가는 엄마 회사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고 또 더 큰 회사에서 일을 하면 나중에 분명 엄마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배운다는 심정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남편 차 사주지 말라고 하니 엄마는 저와 남편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걸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알리지 않고 남편을 불러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사주고 백화점에 가서 비싼 시계를 사주셨더라고요. 그래놓고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오늘 내가 김서방 밥도 사 먹이고 요즘 젊은 남자들 좋아하는 시계도 선물했으니 너한테도 잘할 거다. 엄마, 돈 아깝게 왜 그랬어? 그러지 말지. 진짜 돈 아깝다. 돈 아깝게 뭐가 아까워? 나는 너만 잘 살면 괜찮아. 우리 딸한테만 잘하면 나는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 저는 정말 속이 터지는 것 같았지만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서 속았다는 말은 못하겠어서 알겠다고만 했어요. 남편은 엄마가 사준 시계를 차고서는 얼굴이 아주 해볼쭉해졌더라고요. 야, 니네 친정 그 회사 엄청 작은 데 아니냐? 근데 매출은 괜찮아? 장모님 나한테 이런 거 해주시는 거 보면 꽤 버는 것 같은데?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해? 아, 됐다. 내가 무슨 말을 해. 저는 그러고는 먼저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이 인간이 그 후에 저희 엄마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야, 지원아, 니네 엄마 회사 작은 게 아니네. 장모님이 대표고 이모님이 이사해. 화장품 종류도 꽤 되네. 회사 여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브랜드 다 알더라. 그걸 이제야 알았다니 유감이네. 저는 빈정거리면서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엄마 회사를 무시하고 쳐주지도 않더니 탄탄하고 괜찮다는 걸 알더니 노골적으로 회사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역겹고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남편이라는 놈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사촌들은 물론이고 동창들한테도 자기가 땡땡땡 코스메틱의 후계자라며 거드름을 핀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명함까지 팠다네요. 저는 그걸 친한 동창한테 전해 들었는데 사촌들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길래 슬쩍 떠보았죠. 아니 재수씨, 아니 형수님이라고 할까요? 나름 기업가 집안이었네. 아니 우리는 그저 그런 영세업체인 줄 알았지.
제식이 진짜 로또 맞았네. 갑자기 남편이 자기가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표현했던 게 떠올랐어요. 이 인간들은 이런 식으로밖에 사람을 평가할 줄 모르는구나 싶었고 진짜 남편한테서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황당했던 건 그날 밤에 남편이 처음 보는 외제차를 끌고 집에 온 거였어요. 새 차를 뽑은 거죠. 그것도 저희 생활비 카드로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차를 뽑아? 지금 타는 차도 1년밖에 안 됐다며.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싼 차를 그것도 생활비 카드로 뽑아? 지원아, 나는 네 이름으로 된 카드로 생활비 카드 하자고 할 때 끼케야 몇백에 한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니? 아, 모자라는 건 통장에서 인출해서 직접 지불했어. 그러니까 이번 달 생활비 쓸 거는 내 카드로 해. 카드 줄게. 와, 진짜 미쳤구나. 당장 물리고 와. 아니면 나 가만히 안 있어. 그러자 남편은 정색을 하며 절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야, 내가 이래봬도 땡땡땡 코스메틱 후계자인데 어떻게 다른 월급쟁이들하고 같은 차를 끌고 다니라고 해. 사람은 자기 위치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거 보면 너도 참 너다. 니네 친정 그렇게 돈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착각해서 널 구멍가게 딸 취급했잖아. 누가 무슨 후계자라는 거야. 오빠가? 오빠가 우리 엄마 회사 후계자라고? 와, 진짜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더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웃기지 마. 그 회사에 이미 우리 이종사촌 오빠도 있어. 그런데 오빠처럼 화장품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한다고 해? 나 네 남편이잖아. 남편이면 웬만한 이사 자리는 줘야지. 너도 그 회사 들어갈 거 다 알아. 그래서 지금도 대기업 홍보팀에서 홍보 배우고 있다는 것도 안다고. 아무튼 나는 땡땡땡 코스메틱 후계자에 어울리게 하고 다닐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 맞다. 그 회사에 남식이랑 정식이 자리 좀 알아봐.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돈도 벌게 해주고 번듯한 자리 하나는 해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았던 화가 폭발했고 남편 멱살을 붙잡고 현관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방심하고 있던 남편은 눈 깜짝할 새에 밖으로 밀려서 뒤로 나자빠졌고요. 야, 너 당장 그 차 도로 물리고 와. 아니면 너 진짜 뜨거운 맛 보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그 차가 사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라고, 이 거지 같은 자식아. 야, 네가 지금 나를 쳤어? 이게 마누라가 남편한테 할 짓이야? 그리고 왜 차를 물려? 내가 지금까지도 니네 회사 그렇게 잘 되는 줄 모르고 속고 살았는데 그것만도 열받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준다고? 와, 나 진짜.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경찰 불러. 여기요. 누가 112 신고 좀 해주세요. 그래. 어디 시끄럽게 굴어봐. 나는 너 사기죄로 유치장 쳐넣을 거야. 너 우리 엄마 회사 명함 파서 네가 임원인 척하고 다닌다며? 나는 듣는 귀가 없는 줄 알아?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고 너나 니네 집안 인간들이나 똑같이 우리 친정 우습게 봤으면서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저째? 네가 나 신고하면 나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아파트에 쫙 다 알려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막 화를 내자 남편은 나를 무슨 귀신 보듯 쳐다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여지껏 이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속상해도 최대한 목소리 낮춰서 이야기하려고 했고 이렇게까지 악에 바친 적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그제야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다소곳하게 변했어요. 지원아, 진정해봐. 그 명함은 나도 어차피 장모님 회사 들어갈 테니 조금 일찍 만든 것뿐이야. 내가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겠어? 나도 지금 회사 다니는 거 너무 힘들고 짜증난다고. 미래도 없이 남들 좋은 일만 시키면서 내 에너지 다 뺏기는 건데 장모님 사업이라면 얘기가 다르잖아. 결국 우리 거가 되는 건데 안 그래? 야, 이 미친놈아. 누가 매일 너처럼 술 먹는 알코올 중독자를 뽑냐? 우리 엄마가 무슨 호구인 줄 알아? 이모는 뭐 이사라는 직책 장식으로 달고 있는 줄 알고? 화장품 사업에 화도 모르는 게 어디서 남의 사업 우습게 보고 망치려 들어. 망치다니, 그건 아니지. 나는 이게 다 장모님 사업 더 크게 키우고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야, 생활비 털어서 외제차 사고 가짜 명함 뿌리고 다니는 게 잘하는 거야?
자꾸 그것만 갖고 걸고 넘어지지 말고 내 사회 경력을 보라고. 나 그동안 회사 다닌 거 있잖아. 너 회사 얘기하니 나도 한마디 할게. 나 동창한테 들었는데 너 회사에서 해고 명단에 있다더라. 하도 술 처먹고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와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대.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전에 회사에서도 쫓겨났다며. 그래놓고 어떻게 운 좋게 또 회사는 들어갔네. 그래놓고도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 보니 넌 구제불능이야. 아닌 게 아니라 동창들이 남편 가짜 명함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엉망인지를 이야기해줬어요. 동창 중에 한 명이 남편하고 전 회사를 같이 다녀서 지금 상황도 듣는다며 전해줬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몰라서 결혼하고 사는 것 같다고 웬만하면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 걱정했다더군요. 저는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남편하고 잘 말해볼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남편이 화장품 사업에 관심이 있는 거면 엄마한테 잘 말해서 회사에 일하게 해볼까도 생각했죠. 그런데 이 인간은 더 두고 볼 것도 없는 막장이었어요. 우리 집이 큰 부자가 아닌 줄 알았을 때는 무시했다가 돈 좀 있는 거 알고는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다니는 정말 이상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바로 남편 짐을 되는 대로 싸서 아파트 1층까지 옮겨서 주차장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남들이 보든 말든 상관도 안 했죠. 남의 눈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화가 나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저는 지나다니는 아파트 주민이 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 우리 엄마 이름 팔아서 만든 명함부터 버려. 그리고 이 차 물리던지 아니면 네 돈으로 갚아. 안 그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마누라 이름으로 낸 생활비 카드에 통장에 돈까지 다 털어서 자기 차를 사? 그러자 사람들이 남편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남편은 수군대는 사람을 보고 대충 자기 짐을 챙겨서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어요. 저 역시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겨서 바로 친정으로 갔죠. 엄마, 나 정말 미안한데 더는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못 살겠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놀란 엄마는 저를 진정시킨 다음 이모를 불렀고 저는 두 분 앞에서 그동안의 일을 낱낱이 다 밝혔어요. 두 분은 충격을 받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 엄마가 저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생각한다고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며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는 네가 힘들게 사는 게 더 싫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얘기해도 돼. 네가 나 아니면 어디다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이모도 속상해서 옆에서 눈물을 찍어내셨죠. 내 그놈의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승우 불러다가 혼쭐을 내줄 테니까 그리 알아. 두 분은 저한테 고생 많이 했다며 위로를 해주셨고 저는 바로 다음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얼마 후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자 남편은 그제야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혼이라니 그냥 해본 말인 줄 알았더니 이런 걸 진짜 저지르면 어떡해? 나는 너 기분 풀리면 돌아오려니 하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이런 걸 보내서 사람을 놀래키면 어떡해? 지원아, 너 이것도 나 한번 엿먹어보라고 하는 거지? 그래, 네 맘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네가 그 나이에 얼마 살지도 않고 이혼하면 인생 뭐가 되겠냐? 고양이 쥐 생각해주고 자빠졌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살 거니까 네 걱정이나 해. 그러고 전화를 끊자 이 인간은 쉴 새 없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은 안 된다는 둥, 다시 생각해보라는 둥, 앞으로 잘해보자는 둥, 씨알도 안 먹힌 말들이었어요. 너란 인간 여태까지 한 게 있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한들 그 말을 믿겠니? 너는 그냥 딱 네 수준에 맞는 사촌들하고 맨날 술이나 퍼먹고 살아. 나보다도 네 사촌들 먼저 챙기던 놈이 너야. 나 진짜 니네 기분 나쁜 집안 식구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니네 엄마 아빠도 우리 집 우습게 알고 나 얼마나 무시했는데 너는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했던 나의 진심을 무시했고 동창들 중에서도 너 어떤 인간인지 알만한 사람은 이제 다 알아.
네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어땠는지 다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너 동창회 발도 못 붙일걸? 만약 네가 나와도 나부터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남편은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이혼은 안 된다며 아주 땡깡을 피웠어요. 지원아, 제발 나 한 번만 더 믿어봐. 나 전에 회사에서 뭐 어땠다고 했는데 그런 게 모함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너도 회사에서 질투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뒤에서 얼마나 무섭게 뒷담화하는데 내가 그런 거에 당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해? 진짜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도 회사에서 이혼녀로 소문나는 거 싫을 거 아니야. 남편이 회사까지 쫓아와서 이혼 문제로 다투는 거 지금도 다 보는데 누가 너를 좋게 보겠어.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 물먹이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구나. 그래, 잘 됐다. 나 지금 네가 한 말 다 녹음했거든. 이거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쓸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너 이혼녀 따위에 단어 쓰면서 나나 돌싱인 여자들 전부 후려친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를 뒷담화해? 네가 들었어? 너 내가 우리 팀 사람들한테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할 거야. 그리고 모함? 야, 네가 매일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모함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장 꺼져. 안 그러면 나 가만 안 있는다. 이게 아닌데. 아씨, 윤주원, 너 원래 이렇게 말 세게 하고 안 밀리는 애였냐? 진짜 계산 바뀐대. 라더니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어요. 한마디로 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면 제가 별말 못하고 자기한테 끌려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 당황한 거죠.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사무실에 들어와도 한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뻔뻔하게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다시 생각해달라며 엄마한테까지 사정하더군요. 장모님, 저희 이혼 못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합니까? 결혼이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이혼을 장난처럼 말하는 건 아니죠. 장모님이라도 옆에서 지원이 마음 잡아주세요. 지금부터가 결혼 생활 시작인 거잖아요. 6개월도 안 살고 이혼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엄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왜 안 돼? 케첩 아닌 인간들하고는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게 맞지. 자네, 내가 좀 알아봤는데 요즘 회사에서도 말썽이 많다며. 그렇게 매일 사는데 무슨 일을 제정신으로 하겠어? 그리고 어떤 정신 나간 엄마가 자기 딸이 매일 남편하고 그 사촌들 술 퍼마시고 잡소리하는 소리에 시달리는 걸 그냥 두나? 이제 안 그럴 겁니다. 저 이제 지원이 잘해주면서 살 겁니다. 그러니 믿어주세요, 장모님. 그렇게는 못하겠네. 자네가 내 사업 우습게 보고 지원이 무시하다가 돈 좀 있는 거 알고 태도 바꾸는 거잖아. 나는 그렇게 돈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절대 안 믿어. 처음 결혼시킬 때도 너나 니네 집이 다 마음에 들어서 시킨 거 아니야? 지원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집안이 좀 빠지고 우리 딸보다 못한 회사 다녀도 인생에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허락한 거야. 그런데 이거는 뭐 오히려 지들이 우리 딸을 우습게 알고 말이야. 더는 자네랑 할 얘기 없으니 당장 돌아가. 아니요, 저 못 갑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원이랑 다시 살라고 할 때까지 저 절대 못 가요. 그러자 엄마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어요. 나야. 승호랑 같이 좀 와. 다른 애들도 데려오면 좋고. 엄마는 이모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종 사촌 오빠와 언니들을 부른 거였어요. 잠시 후 이모 가족이 도착했고 승호 오빠가 남편 멱살을 잡으며 이렇게 세우자 남편은 말 그대로 다리를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도 그럴 게 승호 오빠가 덩치도 좋고 학기도 유단자여서 정말 포스가 무서웠거든요. 너 진짜 혼나고 싶냐? 위조 명함으로 사기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안 나가면 진짜 너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좋게 말할 때 나가. 언니들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위로해줬고 거실에는 엄마와 이모 그리고 승우 오빠가 남편을 혼냈어요. 이런 썩을 자식, 감히 우리 조카를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너 나한테 오늘 정말 죽어볼래? 이모가 난리를 치자 그제야 남편은 싹싹 빌었다고 해요. 그러는 걸 승우 오빠가 한 손으로 거의 들다시피 해서 밖으로 내쫓았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됐고 6개월의 소송 끝에
저의 승소로 지긋지긋한 법정 싸움이 끝났어요. 남편은 차 산 거에 그동안 생활비로 술 마신 돈까지 저한테 갚게 됐죠. 거기에 위자료는 또 따라왔고요. 또 회사 차원에서 남편에게 사기죄로 고소한 게 있어서 남편은 그 재판도 계속 받아야 했어요. 그 재판은 아직도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모 말로는 남편이 벌금형을 물게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 일이 회사에 알려져서 안 그래도 해고 대상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줄 위자료에 차값에 생활비까지 물어내야 되는 남편은 수도권에서 취직이 되지 않아 지방의 어느 작은 영세업체에 취직해서 힘들게 살고 있다더군요. 저를 속이고 저희 엄마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니 그 정도 벌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시댁에서는 여자 잘못 만나서 신세 망쳤다며 제 욕을 한다길래 제가 한번 전화해서 그런 말 한 번 더 들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다시는 아무 말 않겠다고 약속하더군요. 저도 이혼 소송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쉬다가 얼마 전부터 엄마 회사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